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의 며느리로 벌써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 그 이야기가 저희 시댁 이야기가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하나로 저희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거든요. 저는 시집와서 시부모님 댁에서 10년 이상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5년 전에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살게 된 건 다른 이유는 없었고 결혼을 조금 일찍 어린 나이에 하다가 보니까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 채워넣을 돈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시댁은 주택에 살고 계셨고 때마침 2층에 세입자가 나가서 저희가 대신 들어가 산다고 하며 시댁에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니 월세도 아끼고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니 일을 다니면서도 맡아줄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도 있고 말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형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둘째 아들인 거죠. 아주버님은 40대 중반이 되어가도 결혼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맞서는 부지런히 보시는 것 같은데 인연이 아닌 건지 아니면 여자를 너무 고르시는 것인지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시자 그게 답답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장가도 안 가냐고 구박을 하시곤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성화에도 넉살이 좋은 아주버님은 그냥 하하 웃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40이 넘어가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 배도 안 나오고 직업도 회계사라서 분명 마음만 있으면 금방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실 법한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의문이 생겼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한눈으로 봐도 참 미인이었어요. 그분도 40대 중반이셨는데 어쩜 하나도 늙지 않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피부도 관리를 잘했는지 하얗고 뽀얀 피부가 20대 부럽지 않고 어쩜 몸매도 여리여리한 게 정말 여자가 한눈으로 봐도 반하게 생겼더라고요. 비단 같은 검은 머리를 야무지게 틀어올려 깔끔해 보이는 인상에 붉은 입술, 붉은 매니큐어를 칠했어도 사람이 쉬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저는 예비 형님을 보고 저 사람 정말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죠. 잘 꾸미고 감각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집으로 들어오며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두 눈을 치켜뜨시면서 그 여자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니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까지 혼자 지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우리 혁수랑 재혼인 거야? 혹시 자식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 여자분은 다소곳하게 앉아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죠. 그 모습도 얼마나 청순해 보이던지. 네, 재혼입니다. 사실 2번 사별했어요. 첫 번째는 사고였고 2번째 남편은 병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그 예비 형님은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했죠. 뭐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것도 사별이라니 말도 안 된다. 혁수야, 너는 무슨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어? 남편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자랑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난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네가 이제껏 이런 여자 만나라고 너를 공부시키고 장가를 안 보냈냐? 당장 헤어져.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버럭 내지르셨죠. 시부모님 앞에 앉은 예비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울었어요. 저도 남편을 2번 잃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인 당명이라더니 정말 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죠. 왜 미인은 팔자가 사납고 병약하다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의 어깨를 꽉 잡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들 죽은 게 다 이 사람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온 줄 아세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예비 형님을 사랑했던 거겠죠. 어머님 말씀이 정말 다 맞아요. 저도 제가 남편 잡아먹은 것 같아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혁수 씨를 만나고 깊이 사랑하면서 이 남자면 남은 평생을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버렸어요. 처음엔 결혼은 안 된다고 그냥 만남만 가지자고 약속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와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네가 알고 있다니 참말로 다행이네. 알면 우리 혁수랑 헤어져. 또 다른 사람 명줄 재촉하지 말고 그런 팔자는 평생 혼자 살아야 맞는 거야. 다시 결혼하다니 그건 자네 욕심이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그 여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 사람 며느리로 안 받아들이시면 저도 이제 아들로 안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집에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취급받는 거 더 이상 보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 녀석 봐라. 이 어미는 눈에도 안 뵈는가 봐. 어떻게 저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다니? 응?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제껏 너를 밥 먹이고 공들여 키운 줄 알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저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어머님 또한 많이 놀라셨겠죠. 시어머님은 자식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속을 이렇게도 몰라준다면서 바닥을 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반응이 더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자식이 평생 처음 사랑한다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사는 거지. 남편을 2번이나 잃었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품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면 되겠냐고. 어머님은 시아버지의 말에 기가 막혔는지 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니, 당신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것 없어.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이 망하는 거라고. 이 집이 망조가 되려고 일어나 당신까지 왜 이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버선발로 막아서야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망하라고 구슬하네. 당신이 그러니까 고약한 노인의 소리를 듣는 거야. 당신이 오늘만 그래? 평소에도 작은 애한테 하는 거 봐봐.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그냥 사람 하나 잡으라고 길을 쓰고 막아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잘됐다고 축하는 못할 망정. 이러다가 평생 장가 안 간다고 해봐. 또 그 꼴은 못 봐서 애를 달달 볶을 거면서. 에잇.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시자 어머님은 다시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다시 통곡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모시기 쉬운 성격은 아니셨어요. 깐깐하고 까탈스러워서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쥐잡듯이 잡는 성격이시라 저도 시댁 사는 내내 꽤 고생했거든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대신 미안하다, 저 사람이 원래 좀 성격이 고약하다 하면서 저를 다독이셨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여자분이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 고생 꽤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시집 올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저보다 더 못한 며느리 자리가 들어왔으니 성에 안 차시겠죠.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인생의 자랑거리였고 평소에도 꼭 좋은 집에 장가를 보내겠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셨던지라 예비 형님의 앞길이 훤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드디어 그분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았지만 귀한 장남이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 시아버지도 아들 앞길 막지 말라며 타박한 탓에 시어머니의 화는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 후로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아지셨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두 분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두 분은 저희 보고 2층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나요? 이제 자기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동선애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맞고 나중에 제사랑 그런 것도 다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동서보다는 저희가 이 집 2층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의견도 없이 그런 말을 들은 터라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고 버텼죠.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먼저 언질이라도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갑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못 나갑니다. 다행히 어머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의 10년의 세월이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작은 아들보다 항상 큰 아들을 먼저 챙기셨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 애들을 나가라고 하다니. 이제껏 잘만 살았다. 제사야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제사 때마다 와서 도우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잘 사는 애들을 나가라 말라 하는 거냐? 어머님, 원래 부모님은 큰아들이 모시는 거잖아요. 동서도 오랫동안 고생했고 이제 저희가 모시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곁에서 살고 싶어서 그이한테 졸랐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동서, 그동안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 돈 좀 모아놓지 않았어? 동서 성격에 헤프게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라도 나가서 살아. 언제까지 시댁에 염치 없이 붙어 살 거야? 저는 딱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저희도 분가하려고 청약을 들어놓은 것도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나듯이 나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당황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서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나기 말이 다 맞다. 시부모는 큰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작은 아기 너는 직장 다니니 어차피 집안일도 많이 못할 거잖니. 이제 큰아기가 다 꾸려서 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 빨리 집 얻어서 나가거라. 이미 형님이 아버님과 말을 끝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신 아버님이 나가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좋은 집을 구하지도 전셋집을 구하지도 못해서 월세를 주고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퇴근하면 큰 살림 맡아서 하던 걸 이제 작게 줄여서 하니까 좋았지만 애들 아빠는 왠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는지 울적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10년 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내다 보니까 작은 아파트도 우리 네 식구끼리 지내는 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오손도손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쯤 죽어가는 겁니다. 작은 애냐? 나다.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냐? 지금 밖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길에 앉아있다. 나 좀 데리러 와라. 저는 한창 근무 중이었기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형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형님은요? 형님 집에 안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일단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몇 발자국만 가면 벤치가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니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와락 잡으시는 겁니다. 얘야, 작은 애야, 나 너희 집에서 살면 안 되냐? 나 무서워서 큰애랑 못 살겠다. 그 애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애가 하는 음식이 너무 맛이 이상한 거야. 도저히 역해서 못 먹겠다고 하면 너희 시아버지하고 아주버님이 음식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애를 타박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몰래 그 애가 음식하는 걸 쳐다봤더니 내가 먹는 국에 이상한 약품을 타는 게 아니겠냐. 내가 놀라서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딱 음식을 엎질러 버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는데 아유, 집에 불려오를 들였어. 보통이 아니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사람 먹는 국에 수상한 약을 넣는다니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다시 속이 메슥거린다며 가슴을 문지르시며 바닥에 다시 빈속을 개어내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잠시 있다가 저희 집으로 가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옆에 벤치로 가서 앉혀드리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다들 그년 손에 죽겠어. 작은 애야, 혹시 핸드폰으로 녹음이나 사진 어떻게 찍냐? 그년의 본색을 내 손으로 밝혀내야겠어. 저는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형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죠. 저도 처음에 실수로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넣었다고 얼마나 크게 혼이 났던지 어머님이 형님에 대한 분노가 넘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속이 힘드신지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혹시 치매기가 있나 걱정도 되었죠. 병원으로 가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님이 달려오시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부축하는 형님의 손을 탁 하고 쳐내셨어요. 너는 내 몸에 손도 대지 마라. 네가 손만 닿아도 징그럽다. 소름 끼쳐. 저리 가. 어머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형님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아이,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도 싫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양념게장까지 해놓고 어머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동서도 온 김에 밥 먹고 가, 응? 서방님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 저는 웃으며 말하는 형님을 보고 어머님의 생각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형님이 어머님이 미워서 음식에 약까지 탈 정도면 이렇게 살갑게 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은 저와 살 때도 자주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맘에 안 들면 말로 해라.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형님의 음식을 먹어보니 이상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음식 솜씨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괜히 형님이 마음에 안 들면 생트집을 잡으시는 거였죠. 제가 있는데도 어머님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면서 괴롭히니 형님이 제대로 식사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하고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어머님이 쓰러졌다고 형님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병원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두 눈은 새빨개지고 손발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동서, 그게 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역국을 끓였거든. 근데 또 어머님이 국에 뭐를 타는 거 아니냐고 또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국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시는 거야.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하고 치우려고 바닥에 숙였는데 부엌을 나서던 어머님께서 바닥에 뿌려진 미역을 밟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식탁에 부딪히셨어. 지금 검사하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셔. 나 너무 무서워. 저는 형님의 벌벌 떠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참, 어머님도 좀 적당히 구박 좀 하시지. 어쩌면 그러실까요?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 병원 의사가 나오며 어머님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시며 뇌진탕에 오신 것 같은데 검사를 하니까 뇌가 일반인보다 많이 부어 계시더라고요. 왜 부었는지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발견이 늦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뇌부종이 심하셔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셨어요. 의식 저하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이 어머님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모두 형님을 위로해드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어머님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누워 눈과 손가락만 살짝 까딱하시고 말은 거의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중증 장애를 가지게 돼버리셨죠. 그런 어머님을 형님은 정말 알뜰살뜰 잘도 보살폈어요. 어머님의 몸을 주물러드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산책을 시키고 누워만 있는 어머님이 자주 목욕을 못하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며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가 쨍한 게 너무 좋은데 우리 휠체어 타고 산책이라도 하러 나갈까요? 형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데도 어머님은 손을 좌우로 저으며 싫다고 우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형님을 바라보았어요. 아유, 아직도 저렇게 싫으실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시는데 좀 참아주시지. 왜? 이래야 우리 어머님답지. 그래도 이렇게 말도 걸고 활동을 자주 해야 병이 호전된다고 하더라고.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어머님, 우리 옷 입고 얼른 나가요. 하루 종일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님께 정성인 형님은 병원에서도 참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신세라서 거의 어머님은 형님께 맡기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기도 했고 저까지 나설 필요도 없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서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시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한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니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 집안 분위기는 더 어두워져만 갔죠. 그리고 시부의 교통사고를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아버님은 평소에 될 수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 다리를 다치셔서 큰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종종 다리가 저려 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운전 중에 심하게 쥐가 난 것처럼 저리셔서 큰 사고가 날 뻔한 뒤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셨죠.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셔서 운전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형님은 바닥을 치며 우는 게 아니겠어요. 10년을 산 저도 저렇게 슬퍼하지 않는데 시집와서 같이 산 지 1년도 안 된 형님이 자지러지게 우는 게 너무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럽게 우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이 국에 수상한 짓을 했다는 어머님의 말을 머리에 떠올렸어요. 도저히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 형님에게 다가가서 떠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왜 운전을 하셨을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형님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중요한 약이 있다고 아버님께 부탁했거든. 내가 심장이 약해서 꼭 며칠에 한 번은 먹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약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약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렸어. 약이야 병원에 얼마든지 있으니 직접 지어 먹으면 되죠. 아버님께 운전을 시킬 만큼 그렇게 급한 약이에요? 순간 형님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나도 아버님이 직접 운전하실 줄 알았겠어? 그런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아버님 다리가 자주 저러시는 거 형님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약 핑계로 아버님께 급하다고 운전을 시킨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순간 뒤틀리더라고요. 그때 경찰분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씨 가족분들 되시죠? 김종철 씨 사고가 운전 미숙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서 사건 종결하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저는 경찰에게 급히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단순 교통사고일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평소에 운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신 게 더 이상해요. 분명 다리가 불편하셨으면 갓길이라도 세웠을 겁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침착하신 분인데요. 차라리 부검을 해주세요. 이대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부검이라니. 아버님이 그럼 살해라도 당했다는 거야? 어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검이 어떤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아버님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언성을 높이는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서럽게 울어놓고 아버님의 부검을 거부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형님은 안 궁금하세요?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아버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렇게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버님이 얼마나 평소에도 진중하신 분인데요. 다리 조금 저리시다고 사고를 내실 분이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다리가 한 번 저리면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저리세요. 절대 운전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순간 시뻘개지더군요. 경찰은 일단 알았다는 듯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유가족분들이 의심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검해 드립니다. 진정들 하시고 사건 종결은 미루겠습니다. 아니, 재수 씨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금 이게 다 우리 집사람 탓이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주버님 말에 저희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은 안 이상해? 형수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보란듯이 사고가 났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형수가 음식 약을 탔다고 했어.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가 운전 안 하는 거 형도 잘 알잖아. 아주버님은 2눈이 시뻘개져서 남편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아주버님의 손을 와락 잡더군요. 안 돼요. 저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못 보겠어요.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온 다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은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차라리 저 때문에 싸우실 거면 우리 이혼해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껴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둘을 노려보며 형님을 토닥이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형님 엉덩이에 꼬리 9개가 보이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말대로 불려우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은 끝이 났지만 아버님의 시신은 저의 바람대로 국과수로 가게 되었어요. 부검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버님을 부검하러 국과수에 보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길 빌었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를 일찍 잃었던 저에게 아버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시어머니의 깐깐한 시집살이에도 시댁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국과수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회사 앞이니 얼굴 보며 이야기 좀 하자고요. 형님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데 저는 속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동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불편해?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찾아왔어. 사실 가만히 있으려니 속이 너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찾아와 버렸네. 내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 익숙해지려고 해도 그게 또 안 돼. 동서도 내가 참 밉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또 미안해지더군요. 형님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사람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니 괜히 고집도 세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사람을 몰아세운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도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지 확증은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전 형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명확하게 알고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아버님 몸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무서운 일을 형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형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더니 가방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꺼내 뚜껑을 열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복잡했던 마음이 안심된다. 자,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커피를 사올까 이걸 사올까 고민하다가 커피는 회사에서 마셨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어. 한 상자 사왔으니까 동서 한 개 먹고 나머지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누어 먹어. 목이 말랐던 저는 형님이 건넨 에너지 드링크를 그 자리에서 마셨고 형님은 이만 가겠다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몸이 축 늘어지고 하루 종일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밤새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링거를 맞으러 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며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도대체 뭘 드셨어요? 이렇게 급성 탈수는 정말 처음 봤어요. 급성 장염이나 위염이 와도 이렇게 짧은 시간 탈수까지 오지는 않는데 혹시 마지막에 뭐 드신 거 생각난 거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먹은 건 형님이 건네준 에너지 드링크 뿐이었죠. 온몸의 세포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닭살이 돋아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저처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긴 제가 먹은 에너지 드링크는 처음부터 형님의 가방에서 나왔고 형님이 직접 뚜껑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머님의 형님이 음식에 수상한 짓을 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알려드렸던 녹음기와 동영상 촬영이 생각이 났죠. 형님의 정체를 밝히려면 분명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번뜩 났어요. 손에 꽂힌 링거를 빼고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죠. 다행히 병실에는 형님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고 입을 살짝 벌리고 두 눈을 옆으로 굴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보며 혹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의 눈이 하늘 위로 갔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아직 이 정도 인지는 있으시구나 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님 손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오기 전에 어머님 옷장을 뒤졌어요. 어머님의 코트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어머님의 전화가 발견되었죠. 저는 서둘러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은 액정이 깨지고 방전되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을 켜도 켜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켜지지 않는 핸드폰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뭘 하는 거냐고 묻길래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내일 핸드폰 복원업체에 가보자는 겁니다. 핸드폰 안의 내용은 복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남편과 같이 복원 전문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핸드폰과 컴퓨터와 연결을 하더니 폰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로 옮기시더군요. 저는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핸드폰을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조심히 형님이 요리하시는 것을 찍고 계시더군요. 형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어머님 국에 락스를 넣으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핸드폰을 놓치셨는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화면에는 어머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형님이 어머님에게 다가오며 킥킥거리는 기묘한 웃음소리를 냈어요. 동영상을 보는 저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죠. 아니,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직 음식 준비 중인데 또 이렇게 몰래 보면 내가 속상하잖아. 너 내 국에 또 못 탔어. 또 나한테 강제로 먹이려는 거지? 그거 뭐야? 뭐냐고? 보면 몰라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이러면 제가 정말 못 참아요. 어차피 어머님 말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아시면서. 형님은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어머님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고 형님은 미역국을 일부러 바닥에 부으며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119죠? 어머님이 미끄러지시며 식탁에 머리를 찌이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못 일어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형님은 어머님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줄 몰랐나 봅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어머님이 119로 실려갈 때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 희미하게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저는 남편과 그것을 경찰에 바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침 잘 됐다고 저희에게 부검지를 보여주더군요. 아버님 피에서 에너지 드링크와 니코틴 성분이 나왔다고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니코틴 원액은 몇 방울만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더군요. 운전 중 엄청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시면서 운전대를 전봇대로 향했을 가능함을 제기하셨어요. 블랙박스에도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가 잡혀 있었으니 초동 수사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긴장해서 그런 숨소리를 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형님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잡혀오게 되었어요. 형님의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아버님에게 먹인 니코틴 원액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은 시부모님 앞으로 고액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를 형님 앞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경찰서로 와서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신 줄 아십니까? 이거 모험입니다. 이거 분명 누가 누명을 씌운 겁니다. 재수씨가 그런 거죠? 갑자기 집에서 내쫓아서 앙심을 품고 그런 거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두 눈이 시뻘개져서 달려들자 저희 남편이 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적당히 돌았어야지.
형수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 와이프가 밝혀줬으면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인 줄 알아? 너도 짜고 쳤냐, 어? 불쌍한 여자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둘이 서로 멱살을 잡자 경찰이 다가와 둘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다 큰 성인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성희 씨 남편분이죠? 정성희 씨가 남편분 앞으로도 3억이 넘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저 여자 아마 다음 표적이 남편분이셨을 겁니다. 재수 씨한테 큰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아주버님은 놀라서 그제야 두 눈을 크게 뜨고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는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형님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형님의 손을 잡더군요. 성희야, 아니라고 말해. 경찰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네가 진짜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만든 거야? 나한테도 그러려고 했어? 아니지. 아니라고 어서 말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빨리 말해. 경찰은 다시 아주버님을 떨어뜨렸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정말 아무 표정 없이 말입니다. 지금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에 소름이 돋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저희에게 다가와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여자 과거 행적을 조사했더니 남편 한 명 아버님과 같은 교통사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님과 같은 뇌부종으로 사망했네요. 둘 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수법이 같은 거로 보니 둘 다 저 여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저의 몸에 온몸에 닭살이 돋아오르고 머리가 쭈뼛 섰어요. 정말 처음부터 우리에게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말이 안 나오더군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소시오패스가 바로 우리 형님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연약한 사람인 척 접근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에도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자신의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에 저는 온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구치소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주버님이나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재수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재수씨가 했다고 그랬던 거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 사람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가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저만이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는 아주버님의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왜 그 사과를 아주버님이 하세요? 죄인은 따로 있는데. 아직 우리는 사과조차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피해자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렵네요. 인생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가족을 죽이고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해외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남아서 어머니를 볼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한테 당한 배신이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아주버님은 정말 몇 달 후에 외국으로 짐가방 하나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형님은 전 남편들의 살인죄도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된 채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참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직도 눈동자를 힘겹게 굴리고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여서 의사 표현을 하세요. 가끔은 저를 보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시기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질 만큼 가여웠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남은 생을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은 어머님이 행운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님이 행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지만 그만큼 아픔도 많았던 집이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남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하더군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니 우리 주위에 쉽게 숨어있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하더군요. 사이코패스와 다르게 범죄에 대해 인지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도 너무 의심만 하는 세상은 되지 않길 바래요. 주위에 정말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만 긴 글을 줄이겠습니다.